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과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늦잠을 자는 일이 좀 생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안 그랬는데 몇 달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서 제 와이프가 한 5시 반 정도 됐는데 깨우더라고요. 제 알람 클락은 4시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국과의 시차가 1시간 더 벌어져서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야 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무려 1시간 반이나 늦잠을 자면서 조금은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부지런히 녹화해서 가급적이면 너무 늦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은 좀 읽어봐야겠죠. 오늘 읽어드린 댓글은요, 루아스빈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오늘도 미주님 덕분에 깜짝 놀랄 수익을 보고 기쁨에 넘치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최근 미주님이 보여주시는 이동평균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렴한 가격에 인베스팅닷컴에 가입하고 관심 종목의 이동평균선을 미주온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리저리 찾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 사용법이 미숙해서인지 미주온처럼 이동평균선 화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시 활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 어린 또 기쁨에 가득 찬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라가는 종목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하락하는 종목은 적당한 시기에 손절을 하기 위해서 인베스팅닷컴에서 차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라는 거를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인베스팅닷컴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리마인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은 무료 컨텐츠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료 컨텐츠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베스팅 프로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클릭하시면 인베스팅 프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제가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차트를 지금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차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일단 차트로 들어가시면 아무런 지표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원하는 차트를 마음대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기술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다양한 이동평균선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동평균선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인기 항목이 있는데 인기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셔야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20일입니다. 단기선이죠. 이걸 클릭하시고요. 위로 올라가서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지표 중에 5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클릭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선은 150일 아니면 200일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50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 선택하는 것은요, 제가 이런저런 조합을 해봐서 아직까지는 20일, 50일, 150일이 가장 정확하더라, 이런 결론을 나름대로 내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거보다 좋은 조합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2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150일 이평선을 선택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차트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기업은 예를 들어서 앱러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러빈의 주가가 어제 무려 46%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베스팅닷컴을 이용해서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사용했다면 언제쯤 앱러빈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러빈의 주가 창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3년 정도의 추세를 보고 싶잖아요. 언제쯤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 봐야 되니까요. 3년을 클릭하니까 여기 세 가지 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죠. 지금 여기서 왜 매도 신호가 나왔냐면요. 가장 아래쪽에 단기선이 있고요. 두 번째가 중기선,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장기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추세선이 반대로 되면 그때는 이제 매도 신호인데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세 가지 선이 모두 우하향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선이 모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2022년 2월 17일 날은 앱 러비는 주식을 매도하라는 신호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겠죠. 자, 근데 언제쯤 매수 신호가 나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단기선이 가장 위로 올라가고요. 중기선이 두 번째, 그리고 장기선이 가장 아래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선이 모두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때가 2023년 4월 20일입니다. 그때는 지금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따르면 앱 러빈의 주식을 매수했어야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그 이후에는 매도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4월 20일, 작년 4월 20일에 앱 러빈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아직까지는 보유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2023년 4월 20일에 앱 러빈 주식을 매수했다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했는지 체크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베스팅 프로의 차트에다가 주가 창을 넣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주식 차트를 하나 더 포함시키면요. 좀 복잡해지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주식 종가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어떠한 모양이 되는지 보여드리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색이 네 가지로 변하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고요. 그냥 구글에 가서 앱 러빈 주식을 검색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창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5년 주가 창을 클릭을 하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2023년 아까 4월 20일이었죠. 그래서 4월 20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보여드리죠. 자, 만약에 작년 4월 20일 날 앱 러빈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지금까지의 상승률은요 1400%입니다. 15배 올랐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 투자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은 제가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좋은 조합이 발견되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 남겨주신 로아스빈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1월 8일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오늘도 아주 기분 좋은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녹색이 빨간색에 비해서 훨씬 더 넓죠. 따라서 올라간 종목의 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더욱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녹색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테크주라고 부르는 섹터는요. 여기 나와 있는 테크놀로지, 두 번째로 컨슈머 시클리칼, 이걸 우리가 경기 순환주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상 이미 소비재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구글 그리고 메타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섹터가 올라간다면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어제 하루는 굉장히 멋진 모멘텀이 발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연준에서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기분 좋은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마켓폭도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64.21이거든요. 어제는 62였죠. 따라서 지금 장기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다. 거의 65%에 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한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어제 엄청나게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15.09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200일 이평선 이하로 빅스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공포지수가 200일 이하로 떨어지면요.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달리는 경향이 여태까지는 있어 왔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요. 여기 올해 2024년 초에 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미국 증시의 빅스 지수가 200일 이평선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올라간 거는 2월 중순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때쯤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빅스 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 증시의 상황이 좋지가 않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200일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한 적이 있었죠. 따라서 빅스 지수를 참고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어제 59에서 60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씩 탐욕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극적인 탐욕까지는 가기에는 조금 더 많은 여유가 있죠. 따라서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달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에는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인데요.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도 많은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68이죠. 따라서 조금씩 상승 추세가 돋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는요, 매수 신호가 나오는 종목의 비율, 그리고 매도 신호가 나오는 종목의 비율을 비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매수 신호가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미준 탑 17도 굉장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로 앱 러빈 때문인데요. 어제 어닝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굉장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앱 러빈 주가가 단 하루 만에 46%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저도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46% 넘어가는 주식을 들고 있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경험을 했고요. 아울러서 앱 러빈에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타가 있는데요. 7.44%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 주가 상승률이 288%를 찍고 있거든요. 굉장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TSMC입니다. 어제 방송 앞부분에서 TSMC 주가가 떨어졌는데 팔아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지금 주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TSMC 주가가 어제 4.12% 상승을 했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2.45% 추가적으로 달리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메타입니다. 메타 역시도 3.44% 상승했고요. 다섯 번째로 AMD가 플러스 3.25, 테슬라 플러스 2.90, 알파벳이 플러스 2.40, 브로드컴 플러스 2.37, 엔비디아 플러스 2.25, 비트코인이 1.52% 상승하면서 7만 6천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1.41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1.25, 프로시어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플러스 0.98, 팔란티어 플러스 0.63% 상승했습니다. 딱 세 종목이 떨어졌는데요. 어제는 소형주가 약간 하락하면서 0.35% 하락했고요.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3 타임즈 ETF가 마이너스 1.16, 마지막으로 우버가 1.6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했던 것은요, 연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참여자들 대부분 연준에서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나타났던 연준 의장은요, 역시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을 받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자회견 하이라이트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목요일에 연방준비제도의 25bp 금리 인하는 견고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 겁니다. 보통 금리를 떨어뜨릴 때는요, 경제가 좋지 않아서 금리를 내릴 때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통화 정책이 경제에 대한 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금리를 내리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게 되면요,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선거는 우리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 우리랑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걱정 마라. 나는 내 갈 길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듬직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이번에는요,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후 2시 46분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한 얘기인데요. 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더 얻고 있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신호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기자회견 앞서서 이제 연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성명서가 전에 발표했던 성명서랑 바뀐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정책 위반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언급했지만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문구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달에 있었던 성명서에서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굉장히 커다란 자신감,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 성명서에는 이 표현이 빠졌다는 거죠. 하지만 연준 의장에 의하면 그걸 뺐다고 해서 우리 정책에 변화가 있는 신호가 아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요. 오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더 냉각할 필요는 없다. 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까지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금리를 가지고는 경제가 아직은 제한전이다. 그 얘기는요. 노동시장을 더 냉각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수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금리 계속해서 내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방기금 금리가 경제를 촉진하지도 방해하지도 않는 지점인 중립금리를 향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이 나오지도 않고 또 경기도 지킬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금리를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면서 중립금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대신 속도를 조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난 미팅에서는 50bp 내렸고요. 이번 미팅에서는 25bp 내렸잖아요. 따라서 지금도 계속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나 지금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리게 되면 속도를 약간 조절할 것이다. 그 얘기는요. 금리 인하를 잠깐 쉬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넌지시 얘기한 겁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데요. 연준은 승리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울퉁불퉁한 경로로 내려가서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매우 일관됐다. 그 얘기는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2%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을 믿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흥미진진한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파월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임을 요청해도 사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임원직에서 해임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나를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은요 합성어입니다.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더하기 인플레이션의 약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하락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죠. 경기는 경기대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만약에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계획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하지만 그는 내년에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는 않겠다. 따라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기본 케이스는 아니다.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내리는 것이지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목표는 2%다. 2% 이하로 떨어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연준 의장이 너무나 멋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랑 경제는 분리됐다는 것을 굉장히 확실하게 표현하면서 불확실성 하나를 잠재워 줬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당선의 가장 커다란 수혜 종목 두 가지는요. 첫 번째 테슬라,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트럼프 취임 전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간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연말까지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고 분석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분석가의 이름은요. 코인쉐어즈에서 일하고 있는 리서치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입니다.
제임스 버터틸에 따르면요, 트럼프의 대선 승리 그리고 공화당이 새로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완화된 예상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기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직까지 하원에 대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하원 역시도 공화당이 이기고 있잖아요. 따라서 싹쓸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혼자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 원하는 대로 굉장히 정책을 바꾸기 쉬워졌다는 거죠. 따라서 33%의 상승 여력을 의미하는 10만 달러까지 가격 상승이 이제부터는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터필은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하더라도 금시장 점유율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아직까지 금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는요, 투표 전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친암호화폐 이니셔티브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공약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를 해임하는 겁니다. 그는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100건 이상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티 암호화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SEC는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그리고 암호화폐 XRP와 관련이 있는 블록체인 회사 리플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발전에 굉장히 좀 방해가 되는 인사 하나를 제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의 또 다른 공약이 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가 금융 범죄자로부터 자산을 압류해서 모은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는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재워놓는 돈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돈이 이제 암호화폐로 대체될 것이다, 뭐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는 또한 전 세계에 남아있는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되기를 원한다며 미국 비트코인 채굴 부분을 활성화하겠다, 이러한 약속도 했습니다. 코인시어즈 버터필은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주요 촉매제에서 얘기하는데요, 다양한 촉매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SEC의 리더십 변화. 아까 SEC 위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로 암호화폐의 친화적 규제. 아무래도 하원과 상원까지도 독식을 하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굉장히 쉽게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요 기업의 추가 혜택이다. 이 부분은요, 올해 초에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추가가 되면서 앞으로는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굉장히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달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비트코인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사실 이 네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요, 안전자산에 투자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안전자산의 투자 가치가 떨어지죠.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자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떨어진다면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연준의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비트코인 상승에 상당히 많은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서 일하고 있는 제그 쿠너라는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 역시도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달 안에 10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진 않다. 10만 달러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경기 침체를 피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폭은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 나옵니다. 암호화폐 수탁 업체인 코포다코의 리서치 책임자 파디 아부 알파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2025년 1월 20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 2달 정도 있으면 10만 달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부 알파는요, 비트코인의 경우 트럼프가 2016년부터 2020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승이 오늘날의 달러 강세 환경과는 달리 달러 약세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죠. 따라서 금값이 좀 떨어졌는데요. 금값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약간 누그러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의 모멘텀은요, 앞으로 몇 달 동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ETF의 등장은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죠. 기존에 개인 투자자만 투자하던 비트코인에 드디어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잖아요.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밖에 촉매제가 있는데요. 비트파이넥스의 쿠너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가격 모멘텀을 위한 다른 촉매제로요. 4월 달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소위 반감기 이벤트의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서 공급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ETF 얘기를 했죠. ETF는요, 계속해서 수요를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감기를 겪었잖아요. 반감기라는 것은 4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이벤트고요. 새로운 비트코인을 성공적으로 채굴한 채굴자에게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반감기가 지났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예전에 비해서는 반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쿠너는 또한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하락, 경기 침체 회피, 미국의 탄탄한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가 비트코인의 미래와 경제에서의 사용에 대한 더 큰 채택과 신뢰를 촉진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둘러싼 경제 환경 그리고 매크로 상황이요, 너무나 긍정적이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달릴 수 있는 기반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5가지는 셀이 나오고요. 7가지는 중립, 14가지는 매수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강력 매수가 나오진 않고 있죠.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Relative Strength Index가 70까지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이 대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주가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의 1년 가격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상승 채널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고요. 돌파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승세가 좋은 상태에서 이 상승세를 넘어서는 돌파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좋은 가격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을 높여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주가 상승폭이 가장 도드라지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유튜브 댓글창에도 그렇고요. 미존 멤버십 댓글을 통해서도 비슷한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식을 사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파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대선 결과가 테슬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환경 규칙 완화 계획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속도를 더욱 늦추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밀어주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전기차의 발전을 오히려 저하시키죠. 그렇게 되면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을 좀 늦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가 더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기차 생산량 감소는 특히 더 저렴한 엔트리 가격에 신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테슬라가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기업과 테슬라의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격차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조사가 덜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애널리스트 존 머피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위한 국가 표준을 제안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해서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자율주행차 규제가 지금은 주마다 다른데요. 이거를 국가 표준으로 제안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연방정부에서 이 규제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 시대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5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현재 주별 승인이 필요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출시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머피와 그의 팀은요, 이제 수치적 계산을 통해서 테슬라 가치를 EV 매출 10배로 평가한다. 여기 나와 있는 EV는 뭐냐면요,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보통 시가총액이랑 비슷한 건데요. 시가총액에서 현금을 빼고요, 부채를 더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현금을 더하지 않고 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EV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을 산다면 얼마 정도를 실제로 내고 사는 건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금을 빼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만약에 이만큼인데 현금이 많은 기업은요, 그거보다 더 싸게 사는 거죠. 따라서 EV에는 현금을 빼고 부채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셈이니까, 왜냐면 사는 사람이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매출 규모에 비해서 EV가 10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멀티플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가 2026년이 되면 265에서 35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거의 300을 찍고 있거든요. 따라서 350이면 한 18%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밸류에이션 잠깐 보여드리면요. 방금 전에 EV가 나왔잖아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EV 세일즈가 현재 9.07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9.07인데요. 앞으로 이게 10배까지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죠. 테슬라 주식의 어닝 전망치인데요. 전망치가 과거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졌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개월 트렌드는 아직까지 계속 마이너스죠. 그 얘기는 뭐냐면 2024년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요. 과거 6개월 동안 2.75% 떨어졌고요. 내년 2025년에 대한 컨센서스는 무려 9.4%나 하락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과거 3개월의 추세를 보시면 오히려 6.59%, 2.27% 상승을 했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은 8.44%, 1.62% 어닝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상승하면서 드디어 바닥을 찍고 테슬라 주가가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모멘텀입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2가지는 매도고요. 9가지는 중립, 15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 지수가 70을 넘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테슬라의 주가 차트인데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300까지는 달릴 수 있겠다. 전고점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300에 와 있고요. 과연 300을 넘어설 수 있을까? 만약에 300을 넘어설 수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한 370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는요. 여기 역삼각형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역 헤드앤숄더가 보여지면서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가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관련해서 2개의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매우 긍정적이고요. 하나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일단은 좋은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아마존 팔란티어 엔트로픽이 국방기관에 AI 모델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 엔트로픽은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및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제휴하면서 미국 정보기관 그리고 국방기관에 AWS에서 자사의 클로드 3 및 3.5 AI 모델 제품 구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팔란티어 제품 내에서 클로드 AI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방대한 양의 복잡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정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트로픽이 개발한 차세대 AI 어시스턴트인 클로드는요, 이달 초에 AWS의 팔란티어 AI 플랫폼 내에서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파트너십은요, 책임감 있는 AI 적용을 촉진하여 AWS가 제공하는 보안, 민첩성, 유연성, 지속 가능성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면서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내에서 클로드의 사용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기술 제품군을 가능하게 한다. 자,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은요, 우리가 보통 SaaS라고 얘기합니다. SaaS라는 것은요, 클라우드 내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팔란티어는 운영하기 위해서 SaaS 기업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아마존의 AWS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WS 안에 팔란티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팔란티어 안에 클로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왜 혼자 국방부랑 계약을 하지 않고 팔란티어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게 오늘 이 뉴스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의 최고 기술 책임자 샴 상카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요. 엔트로픽 및 AW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국방 및 정보 커뮤니티가 AI 모델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툴 체인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임무에 차세대 의사결정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AI 모델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툴 체인을 제공한다. 자, 이 얘기가 결정적입니다. 여태까지 팔란티어는요, 국방기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팔란티어의 안전성 그리고 보안성이 이미 다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증명된 이러한 팔란티어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엔트로픽이, 즉 클로드가 팔란티어 안으로 들어가서 국방부 그리고 정보기관에 접근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요, 팔란티어의 제품 내에서 클로드 AI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왜냐면요, 미국의 정보기관, 국방기관 입장에서는요, 클로드와 같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할 때 이미 보안과 안정성이 증명된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얘기는요, 앞으로 미국 정부의 다양한 기관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넓혀갈 때는 이번의 경우처럼 그 중심에는 이미 그 기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팔란티어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던 팔란티어의 정부 쪽 비즈니스가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 팔란티어 주주들은요, 팔란티어의 추가 상승 그리고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프리즈라는 투자기관에서는요, 팔란티어 주가가 40% 정도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불길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어떠한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프리즈는 지속 불가능한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더 나은 진입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류에서 매도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보류였는데요, 이제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따라서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서 28달러의 목표 주가를 설정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에서 무려 40%나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불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 틸이 이끄는 애널리스트들은요, 팔란티어가 인공지능 플랫폼 부트캠프 출시 이후 창출할 수 있었던 모멘텀을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자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트캠프는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들을 모아놓고요, 직접 한번 시연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세일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투자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4분기 동안 탑라인 매출과 자녀 이행 의무, 즉 RPO 모두 굉장히 가속화된 성장을 달성한 회사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자녀 이행 의무가 뭐냐면요, 잠깐 내려가서 보여드리면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연 매출입니다. 이연 매출이라는 것은 인보이스는 발행됐지만 아직까지 회계상에는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얘기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계약을 120만 달러를 주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120만 달러를 받겠죠. 근데 매출은 120만 달러가 바로 발표되지 않죠. 왜냐하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 10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1년에 나누어서 매출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남아있는 이연 매출이 굉장히 많다. 이게 첫 번째 긍정적인 신호고요. 두
번째는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는요, 계약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돈을 못 받은 거죠. 따라서 이러한 수주 잔고도 많다면 향후에 발생될 매출이 이미 잡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4개 분기 동안 탑라인 매출도 굉장히 좋았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자녀 이행 의무 RPO 역시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프리의 분석가들은요, 팔란티어가 전년 대비 30%나 매출을 성장시켰고요, 전년 대비 59%의 RPO 성장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현재 칭찬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요, 팔란티어가 4분기와 2025년에 갈수록 점점 더 전년 대비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성장세가 오히려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성장을 가속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부자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경영진은 10B5-1 플랜을 통해서 더 자주 매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 굉장히 불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의 CEO는요, 지난 3개월 동안 12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각했고요. 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약 14%라고 합니다. 14%면 좀 많이 팔긴 했습니다. 브렌트틸과 그의 팀은 또한 다중 압축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팔란티어 발행 주식의 약 50%는요, 개인 투자자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주 구조는요, 양날의 검으로 개인 투자자 기반이 커지면 펀더멘털에 대한 뉴스 변화 없이도 멀티플 확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역학관계로 인해서 주식이 선호되지 않을 경우에는 빠르고 상당한 멀티플 압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올라갈 때도 굉장히 신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기관이 나오는데요. 알거스입니다. 알거스 역시도 팔란티어의 투자 의견을 보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매수였는데 안 돼, 이제는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거스의 분석가들은요, 이 회사가 3분기에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으며 핵심 미국 정부 사업이 다시 가속화되고 미국의 상업시장으로 계속 확장함에 따라서 매출을 가속화하고 마진을 확대하고 있다. 긍정적이었다. 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분석가들은요, 올해 들어 가치가 약 3배나 상승한 팔란티어의 주식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보다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성적도 좋고 펀더멘털 튼튼하고 다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만에 주가가 3배 오른 것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팔란티어는 매우 복잡한 IT 과제를 안고 있는 소수의 조직에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평가된 기술주들이 시장에 의해서 처벌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고르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팔란티어는 뭐 수십만 개의 고객사가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수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흔들리기가 쉽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정말 엄청난 고객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은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왜냐면 비즈니스가 갑자기 20% 30% 올라가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있는 거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객층이 얇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비즈니스가 낙할 가능성이 있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상식 이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은 저 역시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팔란티어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즉 펀더멘털에 이상이 생긴다면 극적으로 확장된 밸류에이션은요, 거품으로 취급되면서 주가는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시장의 어닝 전망치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성장 둔화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성장이 둔화돼야 주가가 폭락할 텐데요. 아직은 오히려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팔란티어 같은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요, 모멘텀에 입각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팔란티어의 최근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다. 팔란티어 주가가 25달러 갔을 때, 30달러 갔을 때, 35달러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근데 이제는 50달러를 넘어섰잖아요. 따라서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정말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팔란티어 주식의 어닝 전망치 변동 추이가 나오는데요. 여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발휘되고 있는데요. 2024년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어닝 전망치가 14.5%나 올라갔고요. 3개월 동안 6.5%, 한 달 동안 6.25%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컨센서스 역시도 6개월 동안 18.5%, 3개월 동안 8.7%, 그리고 1개월 동안 8.4%나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팔란티어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대한 전망이 우상향하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우상향하죠.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지켜질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팔란티어의 주식 모멘텀을 보시면요. 26가지의 지표 중에 3가지는 셀이고요. 7가지는 중립, 그리고 16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5년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드린 것처럼 정고점을 뚫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아야겠네? 이게 아니라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했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가가 더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44달러 정도에 있었던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는요. 무려 55.88을 찍고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모멘텀 투자의 효율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11월 8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도요. 소중한 미준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여러분들 즐겁고 소중한 기억 많이 만드시고요. 저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후기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멤버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멤버로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투자에 도움을 많이 받고 공부도 하게 되어 멤버십을 가입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미국 월가의 다양한 기사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네요. 저는 미국 동부에 사는데 시킹알파도 회원인데요. 너무나 광범위한 시킹알파와 더불어 궁금한 다양한 기사를 한국말로 요약해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알림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 테크주, 라지캡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는 편인데 미준을 알게 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사와 기술적 분석 타이밍, 그리고 미준님의 개인적인 의견 등이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발전하시는 미준 응원합니다. 저의 직전 1년 수익률은 3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